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남자들은 여성복부터 가장 베이스까지 다 되니까. 몰랐습니다. 남자 3명이 딱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시작하려고 아니 숨 좀 고르게 하시려고. 아니 멋져 보이는 만큼 좀 내용이 충실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충실한 내용으로 내용이 알차면 뭐 저 외모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오늘은 하루 종일 코로나19 얘기가 화제입니다. 이게 원래 저기 환경 쪽 또는 보건복지 쪽 기사여야 되는데 정치부 기사가에서 코로나19 얘기가 한참 돌아요. 이유인즉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다. 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릴 수 있지. 하지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림으로써 모든 정치적 일정이 전부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럼요. 뭐 빅 이벤트가 오늘 계속 있어야 되는 날들인데 그렇죠. 다 지금 바뀌었어요. 일단 정치권 얘기 좀, 정치권에서 도는 얘기 좀 뭐 취재하신 거 있으세요? 요 코로나 관련해서요. 네네. 우선 일단 출입 기자들이 말이죠. 네. 순전히 농담인데 참 보니까는 좋은 시점에 이게 걸린 것 같다. 이제는 뭐 이게 병 걸린 거 갖고서 뭐 이제 농담하면 사실 안 되는데 뭐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일부터 당장 너무 싫은 게 많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장 내일 이제 선거법 관련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지금 9월 6일, 원래 일정대로는 9월 6일 날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애니타임 언제든지 선고가 이루어져서 그게 지금 소위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10월 안에 그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그렇게 회자된 10월 이재명 위기설, 10월 위기설의 단추는 내일 재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9월 6일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거 뭐 지금 2주일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주일 최소한. 보통 저기 건강한 사람은 한 5일이면은 다 움직일 수 있다던데. 제가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질병관리청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질병관리청장한테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번 코로나 어떠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코로나 관리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한 3, 4일이면, 그러니까 며칠이면 돼요. 한 3, 4일? 뭐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돼요. 물론 더 갈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약도, 지금 긴급히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오브리게도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5만원에, 5만원에 다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100만원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손을 써서 1인당 5만원 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공지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그걸 잘 게 모르겠는데, 약간 처음에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지금 코로나 몸이 이상해서 좀 알아보니까 코로나다. 그래서 오늘 뭐 회의를 쉬고 뭐 하여간 전반적인 일정을 좀 수련한다. 이런 얘기를 그 밑에 이제 당 공보 담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사들이 야 이거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인천 그 계양으로 아마 추정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이요? 그거 지금 출입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출입기자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근데 지금 질병관리청장 직접 얘기했어요. 이번 거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일종의 뭐 독감 같은 거 걸린 거에 이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데 질병관리청장이 일반적으로 이번 거는 그렇다. 며칠이면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출입기자들도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에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그 이제 본회의 28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만 뭐, 그때까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지금 제출했나요? 이미 제출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정변. 이럴 경우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공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진단서 같은 거 첨부 안 하나요? 첨부해야죠. 당연히 첨부해야죠. 네, 당연히 첨부. 꾀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코로나 한창일 때. 네네. 예컨대 이제 제가 재판을 딱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변호사한테 그렇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막 이런 일부러 식으로 마이크에 수화기 대고 그러면서 아 변호사님 저 코로나예요. 재판 연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아 뭐 코로나 그때는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건 줄 알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재판 준비 안 한 변호사들의 핑계거리가 담당 재판부에다가 아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이 아니고 100% 다 재판 연기해 줬어요. 근데 그 영향대로 요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아니 물론 아까 강논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아픈 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하는 거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석연치 않아요. 뭘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공식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죄다. 소극적 거짓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너무너무 이재명 편들어 줬다고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은 유창원 판사 뭐라 그랬습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위증교사란 게 뭡니까? 결국 법원을, 법정을 상대로 가짜 증언, 거짓말 증언하라고 시킨 거. 이거는 거짓말 증언한 것보다 거짓말 증언을 교사한 게 더 죄 질이 나쁜 걸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거짓말보다도 더한 거짓말 교사를 지금 한 것으로 판사가 그 이재명 편을 그렇게 들어줬다는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하에 정말 첫 손에 꼽히는 거짓말로 일관했던 정치인이니까 오늘 그 자가진단이 아니라 최소한 자가진단을 했더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정확히 자가진단인지 병원 진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냥 그냥 저 당에서 코로나로 나왔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병원 진단이면 병원 진단서가 당연히 그러니까 보여주면 만약에 되는 거고. 병원에서 했다면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아마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당연히.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죠. 아직 100% 정말 자가진단인지 혹여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병원 얘기를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건 이번에 서울대병원을 안 갔다는 거. 지역 병원에 갔다고 하니까요. 서울대병원 찾는 사람이. 제가 김두관 그저께 제가 김두관 이제 우리 전당대회 후보 인터뷰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 그 후보가 그거를 굉장히 지적을 해요. 뭐요? 이번에 185석 이겼다, 175석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200석 갈 수 있었다. 그게 부산 경남에서 엄청 더 갈 수 있었는데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해가지고 정부 여당 잔뜩 민심이 떠나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갑자기 1급 부산 외상센터 그거 버리고 헬기로 서울대병원 가는 바람에 얻었던 민심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떨어져 나간 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번에는 그 지역구 병원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도 영향이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증교사 재판 당연히 영향 미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증교사의 실질적 마지막 재판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렇죠. 8월 26일.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30일에 결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월 26일 재판 못 하겠죠. 8월 26일 재판 못 하면은 아마 그 사이에 9월 30일 이전에 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은 많아 보이고 어쨌든 9월 30일에 결심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재판장이 김동연 부장이거든요. 대장도 맡고 있는 김동연 부장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지만 위증교사죄가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공직선거법이나 이제 그 위증교사나 그 판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그런데 어느 게 먼저 시작했습니까? 공직선거법은 재판 시작한 지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판결이 나온 거고요. 위증교사죄는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1년 걸렸고 공직선거법은 2년 걸렸고 네. 그럼 항소심에서 얼마 걸리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위증교사가 추월할 것 같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 그러면 대선 얼마 남았습니까? 2년 6개월 남았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쓰고 막 미루려고 해도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위증교사 판결 나온 데까지 제가 봤을 때 1년, 1년 반 이 정도면 나와야 돼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위증교사죄 재판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75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또 일정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일정도 있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야당 대표로서의 일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긋나게 만드는 정도의 질병이라면 저는 최소한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식적인 병원 측의 어떤 브리핑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브리핑은 필요할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 정치 일정과 자신의 재판 일정에 좌우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데서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라고 그러니까 병원 측의 어떤 공식적인 저는 브리핑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원이 그렇게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할 정도의 어떤 위중하다? 그렇죠. 그게 아마 질병관리청장도 그럴걸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꼭 입원할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격리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감기 같은 거다. 이번 코로나19 변종이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까지 했다 그러면 보통은 입원을 하는 이유가 빨리 나서 빨리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정반대의 이유가 아닐까 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식이라든지 또 서울대병원 입원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표가 입원할 때마다 구설이 좀 뒤따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다면 병원 측에 좀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의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입법권을 사실상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재판 일정 그렇다 치고라도 정치 일정도 어긋났어요. 오늘 양산행도 못 가고. 그렇죠. 그게 사실 사법 리스크 재판보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일정도 지금 연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 오늘 참 눈에 또 띄는 게 원래 오늘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마을인 봉화마을 거기 가서 일단 권양수에서 만난 다음에 양산으로 넘어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만남도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썩 그렇게 즐거운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 혁신회의입니다. 혁신회의가요, 이번에 보면 원외, 그냥 외곽 조직에 불과한 건데, 여기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이 6명이나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강의원만 안 됐지, 다 됐고. 강의원이 안 된 게 지금 눈에 약간 부각이 돼서 그렇지, 거기는 왜 안 됐느냐? 광주 현역들이 지금 광주 현역들도 세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전부 찐명 됐잖아요. 찐명. 그렇죠. 광주 원래 이제 원래는 이제 광주는 당연히 친문. 지난 총선에서 친문들 아성이었는데 이번에 친문들 다 날리고 아니면 친문에서 확실하게 친명으로 전향한 사람, 이런 사람, 민영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제 동무대가 됐잖아요. 거기도 나름 좀 센 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얼씨구 원외 강의원이 우리 앞으로 2년 뒤에 광주시장 공천권 가죠? 야, 이거 안 돼. 이래서 거긴 똘똘 뭉쳐가지고 양분함을 이제 밀었다. 것만 제외하면 딴 데는 다 6석이나 꿰찼어요.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무려 지금 이 외곽 조직에 불과한 이 혁신회의에 어제 44명 현역 의원이 44명 지금 들어갔어요. 혁신회의에? 31명까지 내가 셌는데. 그런데 그 다음 계속 또 지금 들어가고. 이게 뭔지 알아요? 줄 서는구나. 압박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네가 친명이라는 거 인증받는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은 김두관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이거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너 말로만 친명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인증받아라. 인증받을 길은
혁신회에 가입하고 무슨 얘기냐? 하나회 가입하라는 얘기는 네. 지금 김두관이 왜 하나회 얘기를 꺼냈냐면 네네. 혁신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육사 출신도 못 믿고 예를 들어 이제 전두환이 육사 출신도 못 믿고 육사 출신이더라도 하나회에 들어와야 너는 내 새끼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회를 꺼낸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김두관 후보가 인터뷰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이건 압박이에요. 압박.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지금 이 압박의 지금 피해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친노 친문들 아닙니까? 그렇죠. 친노 친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전현희 이런 사람도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는 내일 만약에 오늘 예정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했대요. 아 지난번에 박찬대가 먼저 그렇죠. 예방을 했잖아요. 그때, 며칠 전에. 그때 문재인이 박찬대 쪽에서 발표도 안 했지만 문재인 치고는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혁신회의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좀 나간다, 반경하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선거를 해서 졸지에 잡뼈로 수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선거리 혁신회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보고 기가 찼을 게 아니 4년 전만 해도 대깨문 운빠들이 난리치고 완전히 그냥 지존으로 군림하다가 이번에 영상 축사 한 번 했는데 한 방에 갔잖아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위 하지 맙시다 하는 순간 야유 받았잖아요. 정말 세월이 무상하고 내 권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구나. 동시에 이재명이 너무 밉다. 혁신회의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냐. 지금 부글부글 차시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이재명 오면 얘기했겠죠. 이재명 입장에서 듣기 싫죠. 그렇죠. 가기 싫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시점에서 딱 코로나가 걸려주는지 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뭐 반가운 병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 병 걸린 건 안타깝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만 본다면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만나는 상황과 이유는 코로나가 제공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개를 하자고 했을 때 외통수에 걸렸거든요. 공개하는 게 원래 이재명스럽지. 그렇죠. 다이다이로 딱 해서 말이야 나 말 잘하고 또 카메라만 비춰지면 내가 되게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피를 해? 그렇죠. 도망을 가? 이건 안 되고. 그렇죠. 또 받아들이자니 이거는 이게 저쪽이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받아들이기로는 했다면서요. 공개 토론을. 대신 무슨 조건을 내세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해진 건 없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25일 일요일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는 분위기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뭐 오늘쯤에는 확실하게 이제 한다 안 한다 일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아침에 그걸 기대하고 있던 기자들한테 나온 얘기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당무를 취소하셨습니다.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네, 입원했다는 얘기도 나온 얘기입니다. 내일 어쨌든 뭐 병원 이름도 나오고 병원에 죽치고 있겠네요. 기자들이 당연히 그럴 것 같고 이제는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에 갔다. 지난번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서울대병원에 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뭐 꼭 그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정병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보니까 오늘은 서초동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초동에서 이야기들이. 첫 번째가 저기부터 여쭤볼게요. 그 변협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최고 수위 맞습니까? 최고 수위는 아니에요. 최고 수위는 아니고 변호사법을 보면 90조에 저 같은 변호사들 이제 나쁜 짓 하면 징계하는데 징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제일 센 게 뭐냐면 영구 제명. 영구가 있구나. 영구가 있어요. 영구 없다가 아니라 영구 있네. 그다음에 영구가 없는 그냥 제명이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제명이 또 있어요? 그냥 제명이 있고 그 제명이 아니라 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재명이 또 오르네. 정직이 있는데 정직은 3년. 3년 이하.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견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명이 되면 5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5년이구나. 5년 정도는 이제 변호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변협에서 이제 징계를 웬만하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권순일이 불복하는 거요? 네네. 일단 그러면 법무부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에.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 기각하면 재판 걸면 돼요. 네. 소송 걸면 돼요. 그럼 또 뭐 대법관 출신이니까 재판 거는 게 더 유리하겠네. 전관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법무부에서 끝내주면 제일 좋고 네. 법무부에서 안 끝내주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집행정지한다든지 아니면 가처분을 집행정지가 맞겠네. 근데 집행정지해서 그 제명에 관련된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 쭉 하는데 1심도 하고 2심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겠죠. 이럴 때 또 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법원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내용이 좀 약간 그런 게 변협의 결정은 사실 변호사들이 양심을 네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상식을 어겼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변호사 내부적으로 어떤 그 신사 협정 같은 뭐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결국은 또 사법부가 판사 출신의 그런 읍소를 들어가지고 네네. 일단 또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뭐 법원에 가겠지만 해결하는 데는 법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그 사유 가지고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뭐 고문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변호사 업무 비슷한 거를 변호사 이제 그거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긴 한데 그런데 그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변협에서 이 징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건가요? 그게 뭐냐면 재판 거래. 저도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 거래가 이게 심증은 충분한데 물증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과연 재판 거래 관련해 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변호사들은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권순일 같은 사람은 제명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일단 제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 나 그냥 빠득빠득 이제 법대로 하자. 맞는지 틀리는지 법원까지 가보자. 그러면 또 이제 하세월 걸리면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또 열받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냥 겸허하게 아이 그래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처분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뭐 그냥 또 뭐 5년 뒤에 나 변호사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저 우리 정 변호사님은 말씀의 묘미가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혐의 갖고는 이 벌을 주는 건 조금 지나친데요. 그러나 사실 드러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딴 혐의. 요 혐의 때문에 드러나는 혐의만 갖고 일단 저렇게 한 건데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본다면 저 정도 형벌은 충분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저는 언제나 반전 반핵입니다. 정말 반핵. 그렇죠. 반전 반핵. 저기 NL이셨어요? 아니. 지금요 그 NL이 정말 재미있는 게요. 딱 여기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남한 땅에 있을 때 그때만 반핵을 하고요. 그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핵이 없고 그때부터 근데 김일성 왕조가 이제 핵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반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핵이라는 거는 미국의 핵 또는 대한민국에 배치된 핵을 반핵을 하는 거지. 김정일 왕조, 김정은이가 개발하는 핵은 전 찬핵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반핵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탄핵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깊은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제가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는지. 어쨌든 저도 그때 이제 한번 권순일 대법관 당시 그 통화를 한번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지만. 대법관 당시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보고 바로 좀 전에 기가 막힌 표현이지만 적극적 거짓말은 안 되는데 소극적 거짓말은 된다는 거를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전문적으로 들리는 무슨 미국 대법관의 판례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본인도 지금 이렇게 하기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니까 이런 얘기를 결국 막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변호사들은 법을 아는 분들이고 법원 돌아가는 걸 아니까 좀 전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정혁진 변호사의 기가 막힌 반전 분석에 한 표 드립니다. 저도 한 표. 2대0. 자, 그런데 다른 얘기도 하나 더 해보죠. 김혜경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그 준비기를 다시 잡는다는 기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 이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또 느낀 게 뭐냐면
뭐 두 분은 아셨겠지만 김혜경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나 지난번에 이걸 왜 몰랐지? 근데 보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진술 거부권을 밝히긴 해서 알았다. 그건 맞는데 그러나 의견서 형식으로라도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아니 그래도 일단 무슨 말인지 피고인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사가 심증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해야지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게 끝까지 진술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국 그 대표가 아니 근데 뭐 징역이냐 그냥 그 가뿐하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배소연 그 나왔잖아요. 징역 그 저희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 고리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고리가 이어지면은 김혜경도 유죄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은 김혜경도 무죄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혜경이 배소연이 이렇게 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유죄고 몰랐으면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를 수가 있을까? 예컨대 제가 두 분을 갖다가 이제 저녁이나 먹읍시다 내가 살게 라는 식으로 해서 초청을 갖다가 해놓고 내 것만 딱 계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밑에 있는 뭐 제 비서나 누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집에 쏙 가버리면 그게 상식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남편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꼭꼭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참 아는 게 병인가? 그 판사님들이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이 이재명 지금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원래 법인카드 상대방 법인카드 한 거는 뭐 커피 한 잔 먹을까지 탈탈 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KBS 김밥. KBS 강규영 이사 뭐 커피 이건 어디서 뽑아 먹었냐 뭐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아마 이진숙 이번에 저 방통위원장 그 법인카드도 엄청 물고 늘어지는데 빵집 빵.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모든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쓰는 소재가 전부 본인한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인카드야말로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그냥 한 가지 그냥 덧붙이자면 이쪽 사람들은 하여간 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많이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묵비권이라고 하나요? 진술 거부.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사회의 서창호 이 사람 지금 3번 소환됐어요. 대통령 사이가 3번 소환됐다면은 그건 거의 그거는 검찰이 굉장한 증거와 심증을 잡았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기 직전 상황까지 간 건데 이 3번 소환됐는데 전부 묵비권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묵비권. 입에 지퍼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소환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뭐 미리 작전을 짰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더불어 묵비 대단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친목당?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더불어 진술 거부. 근데 나름 이해는 돼요.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분이 있지만 할 말이 근데 없는데. 그런 경우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저기 임종석 실장도 그 거의 뭐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긴 똑같아요. 지금 타이스타는 전부 무조건 입다물자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그 저기 원래 그 법원에서 재판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다. 검찰로서는 레코드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는군요. 명언이 있잖아요. 정익진 변호사의 명언이 있어요. 뭡니까? 억울한 사람은 할 말이 많다. 그렇죠. 맞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야.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과묵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것도 하나만. 오늘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최태원 씨와 관련된 뭐 노소연 씨와 최태원 씨의 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혼 소송은 이미 뭐 항소심까지 갔습니다만 동거인과 관련돼서 노소연 씨가 지금 위자료 청구를 했잖아요. 그게 가정법원에서 20억 원으로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설왕설래예요. 일각에서는 보통
이게 2천만 원 정도 요즘 다 2천만 원 정도 판결을 내리는데 20억은 너무 많지 않느냐부터 노소영이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20억 원도 적다. 이 두 의견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4조예요. 네. 그런데 4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40억 가진 사람의 재산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한테는 1000만 원이 그 최태원 회장한테는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해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저 20만 원 정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이혼 소송 같은 거 몇 번 해봤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3천에서 한 5천 정도 돼요. 아, 네. 그런데 이제 20억은 그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네. 큰 금액이긴 한데 네. 그런데 재산을 갖다가 비교를 해봐야지. 재산이 4억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4조면 10,000배고요. 네. 10,000배라고요. 김만배가 아니고 그냥 10,000배예요. 네. 그 다음에 40억 가진 사람도 40억도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억 기준으로 해서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게 10,000분의 1로 나누면은 20만 원이고 네. 그 다음에 1000분의 1로 나누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40억 가진 사람이 바람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로 그 돈 내놔라. 그게 이제 200만 원이다. 네. 그럼 뭐 200만 원이면 뭐 장난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제가 지금 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살을 붙이자면 네네.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실감나게 하려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태어나셔갖고 네. 지금까지 살아계시다고 가정하고 네. 매일 400만 원씩 써도 지금 남아있는 애 있어요. 2024년. 네, 2000년 동안. 대강 2000년 동안 매일 400만 원. 자, 1조만 쳐봅시다. 1조만 쳐도요. 1000년에 얼마를 쓰냐면요. 3,650억 원만 쓰면 돼요. 1000년에. 1년에 100만 원씩 하루에 쓰면요. 3억 6,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1000년이면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면 7,200억쯤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쓸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매일 쓸 수 있어. 근데 4조니까 하루에 400만 원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넘게 매일 쓸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감 이미 났는데 더 실감나게 실감나죠. 이거 진짜 실감나지 않아요? 더 실감나게 해주세요. 4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에 4억씩 써도 원금이 안 까져. 야, 하루에 4억을 써도 돼요. 네. 그래도 4조는 계속 남아. 네. 이자율을 한 4%만 잡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1,000억 있다고 쳐봐요. 그렇죠. 1,000억이 있으면 이자가 4%면 얼마입니까? 그 1년에 40억, 40억. 1년에 40억이에요. 네. 1년에 1,000만 원씩. 40억, 네. 하루에 1,000만 원이거든. 네. 1조 있으면 하루에 1억씩 써도 돼요. 그렇죠. 4억이 4조니까 하루에 4억씩 써도 돼. 그렇죠. 아니 이게 워낙에 지금 너무나 큰 돈이라 이게 배가 아프거나 혹은 충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실감 나잖아요. 어머 그런 돈이었어 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 네. 부럽지도 않아. 부럽지도 않아 그냥 상상이 안 가니까 무감각이야. 자 오늘이 바로 사실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그렇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들마다 후쿠시마 1년 과연 우리는 어땠는가 1년 동안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어쨌든 아무 일상도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일본산이라고 버젓이 다 써져 있는데도 그렇죠. 참돔 같은 것들을 일본산이 맛있어라고 오히려 지금 더 늘었어요. 지금 오히려 더 늘었고 그리고 가장 설명이 쉬운 거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방류 반대 시위하고 횟집 가서 2차 했잖아요. 횟집 가서. 그렇죠. 보니까 누구죠? 저 조국도 그렇게 죽창 들고 난리를 치다가 독도를 뭐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고 독도에 갔다가 사진 SNS에 올렸는데 독도 새우 맛있다.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새우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독도 새우도 그 방류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금 사실 돈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4조 얘기를 했는데 4조에 실감난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기회비용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갈등으로 낭비되는 이 시간을 사실은 좀 더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하거나 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과
계산했을 때 와 우리가 이만큼을 낭비했다라는 그런 액수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가 1조 5천억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해역 165곳 네. 그리고 공해 18곳에서 네네. 49,633건의 검사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수산물도 37,781회를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네.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예. 방사능 검사는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전무했다고 합니다. 무려 5만 건을 했는데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수산물 검사에서도요. 99.8%가 방사능이 아예 측정이 안 됐고 네. 0.2% 남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기준치의 50분의 1, 2%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삼중수소 농도 이제 요게 베크렐이라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그때 예, 삼중수소 농도 커진다 뭐 이랬는데요. 네. 이것도 세계보건기구가 얘기를 정한 기준치의 2.6%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사능 번복된 생선 드시겠습니까? 세슘 우럭 드시겠습니까? 뭐 그런 피켓 들고 시위하다가 또 본인들은 횟집 갔으니까 뭐 잘 모르긴 하는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일단 얼마나 그게 겁이 납니까? 그래서 작년에 천일염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저 천일염도 이제 그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네네. 저거 언제 오염될지 모른다. 맞아요, 미리 맞아요. 사두다 해갖고 소금 사재기 네. 지금 뭐 쌍팔년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네.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를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열었는데 네. 거기 초등학생 2학년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요? 활동가. 윤석열 대통령님 핵오염수 방류하지 마세요. 이러한 고사리 손으로 그런 그림 그리게 해가지고 들고 서 있게 하고 예. 초등학교 2학년으로 아마 보이는데 김모야. 지금 그때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만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절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 아이가 저도 활동가예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대통령이 이렇게 방류를 그 나쁜 오염수를 방류한 게 저는 제일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2학년생이 딱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아갖고 간담회에서 그거를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흐뭇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진 보고 무섭다. 저 무슨 북한 공산 왕조가 우리는 원수님 덕분에 아무 부럼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하고 네. 애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외치게 하는 거하고 네.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댓글이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정말 그 오염수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선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환경운동 활동가들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는 애들을 전 핵테러가 아니고 핵테러 그랬거든요. 그때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네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네. 저는 그 뇌를 테러했다고 봅니다. 네. 동심 테러예요. 동심 테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런 어떤 괴담으로 나라의 이 손실을 갔을 때 이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보면 전부 다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졌다라는 것. 무슨 말씀을 드리기 중요하면 천성산 왜 도롱뇽 해서 우리가 KTX를 납기가 더 연기가 됐잖아요. 그 공사 터널 그 공사 자체가 그럼으로써 떠안아야 될 그런 그 액수가 100억 원이 넘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를 들자면 사드도 마찬가지고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또 제주 해군 기지 해군 기지를 그때 한참 막아갖고 생겨난 그 공사비에 대한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손해배상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116명에 대해서 구상금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대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형식. 정변,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법원에서 조정을 갖다가 했을 때 거기에 반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지금 저기를 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했으니까. 왜냐하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누구라도 이의 제기하면 조정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억셉트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쉽게 말하면 법원이 아무래도 그 이제 피고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으니까 정부가 원고고 이제 그 방해한 사람들이 피고인데
원고하고 피고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은 원고가 요구하는 액수를 줄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원고가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정부가 분명히 정부는 뭐 박근혜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대한민국 정부고 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세금을 그렇게 손해 보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국민을 대신해서 그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 소를 대행해서 국민의 피해를 대행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지 로펌이 말이죠. A 변호사에서 B 변호사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동일한 소송을 갑자기 자기가 수임한 원고의 손해배상 부분을 확 줄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갖다 해봤잖아요. 네. 국방부 이제 특히 이제 미군 기지 사업단 딱 있고 그랬으니까 그때 뭐 이런저런 일들 많았단 말이에요. 정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정권 바뀌었다고. 아니 뭐 정권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그렇지. 아니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모르는데 마치 본인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일정한 정도 깎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압박이 있지 않고서야 아니면 보장이 있지 않고서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나중에 뭐 책임 안 물을 거야.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쉽게 말하면 같은 정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일관된 액수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 확 줄어드는 조정을 그 공무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 공무원들 위에 그 권력이 오더를 내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라고 기자로서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액수 구상권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저기였거든요. 형을 그러니까 그 불법 시위나 뭐 점거 이런 거에서 다 지금 실형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전부 다 사면시켜 줬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07명을 사면해 줬고 이 중에 62명이 다 광우병 사드 배치 또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돼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전부 사면시켜 줬더라.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묻고 그 다음에 손해를 제대로 책임지게 만든다면 사실은 이런 괴담들을 갖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일단 꺼려질 텐데 이렇게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고 형도 이렇게 사면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괴담은 영원히 계속된다. 바로 또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범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지금 민주당 관련자들 이화영이를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지금 이상직이를 비롯해서 지금 실형을 받고 깜빵에 들어가는 이상직도 지금 검찰의 이런 추가 기소나 그 타이스타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야. 진짜 조만간 정권 바뀐다. 정권 바뀌면 바로 나 사면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더 버티자. 이게 바로 이런 거 해주니까 지금 이런 못된 아주 그냥 망상들에 빠져가지고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판 어떻게든 지연하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정권 바뀌고 바뀌는 순간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사면되고 복권된다. 지금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토론회를 열었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야3당이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인력 과연 안전한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진짜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래 좋아. 토론하자. 그러면 난 공론회장을 펼친다는 건 언제든지 동의해요. 그러면 진짜 핵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나 혹은 뭐 해양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누가 주최한지 아세요? 누굽니까? 박석운 공동대표. 저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박석운 아시죠? 광우병 시위 때 나왔던 사드 배치 때 나왔던 또 뭐 천선산 때 나왔던 모든 괴담의 그 시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이거 만들었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민행동. 그냥 국민행동이네. 뭐 이른 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행동이라는 그 시민단체를 빌미로 해서 공동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죠?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과학으로서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괴담, 선전선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21일인가요? 일본 서울중앙동의 그 주한 일본 대사관. 그 앞에 작년에는 딱 1년 전에 거기 그냥 다 몰려가가지고 막 일본 뭐 방류하지 말라 뭐 핵테러다 제2태평양 전쟁 아니야 해가지고 다 가서 난리 쳤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환경단체 사람들만 몇 명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찌됐든 저는 점점 이런 괴담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우병 하도 1년 정도로 정말 사회적 혼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리고 사드 참외도 있지 않습니까? 사드 허용하면 전자파 참외 먹는다. 참외도 잘 팔리고 노량진 수상의 일본산 지금 이 해산물 뭐 또 잘 팔리는 걸 보면 국민들에게 아무리 무슨 세슘 뭐 반찬이 어떻고 뭐 어류가 어떻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괴담이 옛날처럼 막 그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야당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당신을 정말 제대로 그게다 희석해서 하는 거냐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정부는 정말 저 사람들이 안전한 그런 물을 보내는 건지 엄중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보자고요. 그럼 뭐냐면 세계 원자력기구 IAEA가 이거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딘가요? 해류를 보면 캐나다. 미국 이쪽이잖아요. 캐나다, 미국이 뭐 그 나라가 뭐 과학이 뒤떨어진 나라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캐나다하고 미국도 별 문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됐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 그럼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거에 대해서 정부는 대비하라. 이 정도 하면서 계속 감시의 눈을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뭐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냥 뭐 전문가 과학자 뭐 돌팔이? 과학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돌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돌팔이 의사들을 만나서 그런 지금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여간 그때 과학자들 보고 돌팔이라고 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저 사람들의 목적이 딴 데 있구나를 많이 알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그쪽 그 민주당을 편들었던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 어쨌든 이건 위험하다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TV조선인가요? 저걸 발견한 거야. 이 교수의 옛날 발언. 그러니까 몇 년 전 발언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싹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과학 쪽에서 정말 뭐 이건 진영을 떠나서 대단히 과학부 기자들이 권위 있게 이 사람한테 달려가서 이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서강대 이덕환 교수예요. 이덕환 교수가 화학과긴 한데 과학과 관련돼서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원리적인 정말 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덕환 교수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이미 과학부 기자들은 끝났구나 게임이 라고 다 생각을 했다라는 라는 거거든요. 자, 뭐 후쿠시마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재형 목사가 갑자기 나서서 이럽니다. 아니 진짜 무혐의로 확정 지을 거면은 가방을 반환해라 라고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할 예정이랍니다. 뭐 이건 법리상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아까워서 그런 건가? 그거 한 300만 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쓸 거 그냥 나 줘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뜬금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계속 뭐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이게 그 가방이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선동에 쓸 목적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전시회 같은 거 이제 막 돌면서 뭐 광주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뭐 경기도에서도 하고 뭐 충청도에서도 하고 이게 그 가방입니다. 이거 한 번 보는데 500원씩 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 300만 원 금방 뽑겠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 반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진짜 뭐 별 문제가 없고요. 보니까 무슨 뭐 이게 그럴 수는 없고 이게 국고에 뭐 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뭐 내용도 있어서 혹시나 이게 실제로 무슨 법리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돌려주겠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냥 빨리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싶은데, 네. 아니 뭐 본인이 달라고 그럼 뭐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실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이게 그 가방이다라고 또 옥새 갖고 또 지금 그 장난을 치려다가 옥새를 지금 그 드러난 최재형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봐라 이 가방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획책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야, 아니 근데 이걸 돌려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저것도 안 준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차피 저 그럴 거면은 그게 무슨 국가 기록물입니까?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빨리 그냥 저거 돌려주고 반환하고 네.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지 않으려면 네. 초기에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대통령실이 가방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가방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방을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요. 뭐 국가 기록물로 갖다는 둥 아니면 뭐 했다는 둥 그러다가 갑자기 뭐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정 청탁 금지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청탁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재형이 영부인한테 그 파우치를 가지고 간 게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겁니까? 이 파우치를 갖다가 딱 주면서 아 영부인님 요거 이거 저기 드릴 테니까 대신에 나한테 그 대가로 뭐 좀 해주세요. 예컨대 뭐 저 중진궁에 뭐 감사라도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 청탁할 게 있었습니까? 그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최재형이 이 파우치를 들고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몰카를 찍기 위해서. 그렇죠. 청탁을 하기 위해서 파우치를 준비한 게 아니고 몰카를 찍기 위해서 파우치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청탁이 없었는데 무슨 그 부정청탁 금지법이 그 뭐에 해당이 됩니까? 청탁이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바라는 건 오직 몰카만 찍는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며 무슨 알선수재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오히려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거 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던 거지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온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빨리 이거 저기 종결하고 끝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건 필요 없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반환을 갖다가 해라. 오히려 최재형이 받지 않을까 봐 그게 문제였을 텐데 본인이 돌려달라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기보다 한 가지 의문이 말이죠. 네네. 최재형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뭔가 여사가 썼다. 뭐 좀 진짜 용산 입장은 그냥 받아갖고 그냥 저기 놔뒀다는 거잖아요. 네네. 창고에 창고에 놔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최재형이 말이죠. 그걸 자기가 북북 문지르고 뭐 그래 쓴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뭐 쓰고 다녔네. 또 뭐 이러지 않을까? 뭔가 하여간 사실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그 백을 나한테 돌려달라. 백 갖고 다시 한번 또 장난 쳐보자.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돌려줘야죠. 뭐 그거를. 그거 가지고 뭐 계속 쓰실 일이 있습니까? 영부인한테 그 파우치가 필요합니까? 아니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한 대로 그게 어떤 범죄를 위해서 쓰인 어떤 그 도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가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압수가 아니라 몰수죠. 몰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되려면 최재형 입건해서 피의자 해가지고 빨리 재판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검찰이? 최재형은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입건 하나 하지 않았나요? 입건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입건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입건을 하더라도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입건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최재형은 처벌받아요. 그렇죠. 준 사람은 처벌되게 되죠. 그런데 입건 안 했어요, 그거는. 이거를 이 파우치를 몰수하려면 그 건으로 그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입건해서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참 희한하다. 저는 이상한 일을 갖다가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변이 말씀하셨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심플하다. 그래서 심플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네. 무혐의.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지금 보고를 한다라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까요? 안 열까요? 그거를 그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거는 네.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이원석은 진짜로 그러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네. 비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시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얼마 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2달 가겠습니까? 이원석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9월 15일까지. 예. 그러면 이원석은 이 파우치 이렇게 간단한 사건 가지고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중앙지검에서 이거 이제 종결합시다. 종결하겠습니다. 총장이 미루니까 아니야 잠깐 기다려. 수사심의회 회부할 거야. 회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검찰총장 임기 끝난다고. 그럼 후임자 누굽니까? 심우정 되겠지. 심우정 입장에서 황당한 거라. 왜냐하면 전임 총장이 질질질 끌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나한테 덤태기를 갖다가 씌우네. 자기가 시작했으면 자기가 끝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원석이라고 한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군요. 아, 명쾌하다. 그건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서, 너무, 그러니까 끌었고 또 제대로 소환이 안 됐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이 이 지금 결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도 한 번 더 거쳐서 국민들이, 아, 그래,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건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명쾌하게 미친 짓이다. 만약에 수사심의회 하려고 그랬으면요. 예. 이원석이 늦어도 5월, 늦어도 6월에는 수사심의회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었어야지. 그러면은 한 7, 8월 한 이맘때쯤에 결론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 결론 가지고 기소를 하든 뭐 불기소를 하든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가면 될 걸 아마 갖다가. 이원석 총장은 다만 지금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여사 한번 조사를 하자. 조사하고 털자 했는데 용산이 계속 안 받으니까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용산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래서 쭉 이제 좀 끌고 오다가 결국은 7월 달에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본인 패싱해서 네네. 제3의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한 대로 뭐 본인이 질질 끈 게 아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어쨌든 다 좋은데 지금에 와서 수사심의에 회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공직생활 마지막일 텐데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한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자기 임기가 다 돼가는데 이거를 넘겨서 그대로 자기가 싸질러 놓은 거를 지금 후임이 받아서 또 후임이 그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다만 이번에 이제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된 건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국민 전반적으로 이것이 나름 검찰이 잘 수사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어떤 혐의를 벗었다, 누명을 벗었다. 좀 전반적인 여론 좀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걸 수가 없어.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무혐의 결정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검찰이 일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른 일을 했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일처리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지기는 져야죠. 근데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조인들은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 그 이해시켜 주는 게 그게 검찰의 일이다. 제일 이제 난처한 부분은 그거죠.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당연히 논리상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라는 위치는 정치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덕성의 논란 뭐 이런 건데 제 생각에 다 잘못했어. 이창수도 잘못했고요. 검찰청에 공개 소환 조사했었어야죠. 그게 맞죠. 그 다음에 이원석도 잘못했어. 왜 그 지위를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합니까? 그 다음에 저 영부인도 잘못했어요. 영부인이 왜 이런 걸 왜 받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부인이 받았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송구합니다.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영부인이 핑계거리도 있어요. 그 언제 받았냐면 2022년 9월 13일 2시에 받았어요. 오후 2시에. 어유 정확히 기억하시네. 2022년 9월 13일이 무슨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네요. 좀 있으면 추석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부인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한마디만 딱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 받은 날. 그러면서 아니 받은 날이 아니라 최근에라도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게 됐냐면요. 추석 다음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주섬 주면 뭐 이걸 갖다가 파우치 하나 딱 꺼내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아 영부인님 저 추석날 명절인데 제가 빈손으로 오기에 손이 부끄러워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걷어두세요라고 저한테 앵겼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님이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냉혹하게 아 이거 그냥 돌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받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저 송구스럽습니다. 요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유감을 표시긴 했지만은 네네. 국민들은 어쨌든 그 장본인, 네. 장본인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 되거든요. 네.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왜 변호사가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럼요. 보여주니까 네. 이런저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게 생각이 있다는 듭니다. 거에 정말 참 맞는 말씀. 그렇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 사과를 하는 모습은 네. 너무너무 잘못됐다. 네. 저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만표를 던집니다. 자, 1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목요일 밤. 오늘은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금요일보다 목요일 밤에 또 술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주말이다 하고 이제 가슴을 이제 좀 좋게 하시는 그런 시간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덥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또 술 드시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주말을 또 이렇게 대비하는 아이들과 노는 시간 대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죄송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참,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또 잘 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환신 골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전하는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